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투표 동료의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신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전에서, 김진표 의장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총선을 6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에 이어 대구로 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정책과 저출생 대책을 주제로 비례정당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마련을, 국민의 미래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당은 의대 증원 갈등, 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막말 논란이 승부를 가를 막판 변수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여야 유세전은 더 뜨거워졌는데요. 총선 6일 전인 오늘 국민의힘은 수도권 격전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과 영남을 찾아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투표율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하면 이긴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동요하지 말고 투표장에 꼭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대한 한 표가 정부 여당 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서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선량하게 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자들에게 이길 거라는 기세를 출정식으로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대답을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들한테 해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았다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입법권을 여당에 내어주면 국회가 국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쾌초리를 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그들이 이겨서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투표하고 투표하게 하고 투표하도록 설득해서 여러분이 이겨주시겠습니까? 경종을 울려주시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사전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총선 판세를 두고 국민의힘은 살얼음판이라며 전국 254개 지역 중 55곳이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3에서 4%포인트인 박빙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는 투표율이 낮으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을 110곳, 경합 지역은 50곳 정도라며 투표율이 65%를 넘기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온 국민의힘은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금감원이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이 불법이라며 조사에 들어간 건 관권 선거 개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세 번째로 열었습니다. 각 당 후보자들은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제공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 4일제, 자동육아 휴직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민생경제와 저출생 극복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 후보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수십조 원씩 돈 쥐어주는 감세 일변도 정책만 바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 신용대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는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 기금 30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미래 주찬미 후보는 편법 대출을 받는 후보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겠냐며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저격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후보는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재정을 늘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작년 56조나 세수를 펑크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는 민생을 보듬고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선 야당은 공통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미래 한지아 후보는 노동시간과 저출생 문제가 관련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늘봄 학교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내일부터 시작될 사전선거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양일간 이뤄지는데 사전투표 도입한 이래 꾸준하게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 규모가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13년 4월 이 재보궐선거였습니다. 당시에는 테스트 차원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후에 입법 절차를 보완해서 2014년 제6차 전국지방선거 때 본격적으로 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투표소에 갈 때 오로지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 점차 이 사전투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투표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12.2%에 불과했던 이 사전투표율이 21대 총선에서는 26.7%까지 올랐습니다. 도입 초기에 약 5분의 1가량 정도의 투표율을 담당했다면 이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약 47.2%를 차지할 정도로 이 사전투표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네. 21대 총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7%의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를 기록할 것인지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저는 사전투표를 좀 해볼까 하는데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계속 취재할 때 현장마다 있어가지고 제가 네. 거주지에 있지 않다 보니까 2012년 이후로는 항상 사전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사전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젊은 지지층의 참여율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 아래 민주당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를 하면서 사전투표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이 그동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이 분석의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20대나 30대층이 더 많이 사전투표를 이용해 왔는데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이 회의적인 2030 세대가 이번 총선에서 만일 사전투표에 많이 응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이 정권 심판일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거든요. 실제로 이 총선 투표율과 의석수를 보면요.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진보 진영에, 미달하면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결과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투표율이 60.6%였는데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고요. 2008년도에는 투표율이 46.1%에 그쳤는데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했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반면 마지막 총선이었던 2020년에는 투표율이 66.2%였고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이라는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현재 이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
제시하면서 투표율 또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치가 총 투표율은 71.3%, 또 사전 투표율은 31.3%를 목표로 두고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갔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부산역 광장에서 이 지역 후보들과 함께 이 사전 투표 독려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보수정당 측에선 그동안 그 부정선거 가능성 등을 언급을 하면서 선거일 당일의 투표를 더 많이 권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번엔 사전투표 참여를 거듭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불리하다 이런 정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사전투표가 이뤄지는 이틀 동안 특히 내일 당 후보들이 모두 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이 최근에는 투표를 호소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투표 적극 의사 응답한 비율도 민주당이 높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낮기 때문에 박빙인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 샤이 보수들을 투표장까지 끌어내기 위함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보수층의 결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국을 지지하지 않을 2030 세대들의 투표 참여를 끌어내려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꼭 불리한 결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2030 세대들로부터 특히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보다 이 득표율이 앞서기도 했거든요. 네. 이 선거는 까봐야 한다라는 말이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 이 중앙선관위가 총선 직후마다 이 진행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면요. 19대 총선에서는 10명 중에 4명꼴로 20대 총선에서는 2명 중에 1명꼴로 21대 총선에서는 10명 중에 3명꼴로 선거가 앞둔 일주일 안에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투표 당일이나 투표 하루에서 3일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도 10명 중에 한두 명꼴이었는데 사전투표 기준으로 보면 바로 그게 오늘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최근 이 부동산 이슈나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의 부정 이슈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샤이 보수를 최대한 이 사전투표부터 투표장으로 끌어내자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서한원 기자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그 이유와 부작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기간 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제3지대에서 과연 지역구 생존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21대 국회에서 제3당이었던 녹색정의당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현 의혹은 6석 유지가 목표지만 유일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심상정 고양갑 의원의 상황조차 녹록치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한두 석의 비례대표 의석도 역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낙연, 이준석 대표 모두 현재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구 생존자는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고 제명하면서 김종민 후보가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와 맞붙는데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현재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모두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후보조차 없을 정도로 우려감이 큰 상황입니다. 반면 비례에만 집중하겠다는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어제 10석 이상을 얻는 것이 목표인데 10석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 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25% 안팎의 지지를 꾸준히 얻고 있거든요. 이 지지율이 만일 유지가 된다면 15석에서 최대 17석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17석까지도 네,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총선 결과를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3석, 국민의당이 3석을 얻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제3지대 중에 가장 늦게 창당한 그리고 비례에만 집중한 조국혁신당이 유일하게 목표한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제3당으로 국회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 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원 개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 그중에서도 서울 동작을은 신인대 중진 구도로 치러지는데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인 류사명 민주당 후보와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한 동작을 선거 현장을
천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느 후보에 몰표를 주지 않는 스윙보터 지역 서울 동작을입니다. 지난 6번의 총선 중 여야가 서로 3차례 당선됐을 만큼 치열한 접전지입니다. 이곳에서 정치신인 민주당 유사명 후보와 원내 여성 최다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맞붙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잇따라 방문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경찰 출신인 류사명 후보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공약하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우리 국민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 지역구에 도전을 했고, 안전과 관련된 이슈, 제가 이제 경찰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특화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동작에서 재선 후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나경원 후보는 서리풀 터널 개통 등 성과를 강조하면서 능력 있는 후보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동작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5선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도 1동과 흑석동, 사당 1동에서 5동까지로 이루어진 동작을 후보들이 주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흑석동은 최근 뉴타운 재개발로 인구 구성이 변하고 있어서 두 후보가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아이들은 흑석초나 여기를 안 다니고 바로 옆에 이제 다른 학교를 가까운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학원도 없고 그 정도 중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류 후보는 역세권 상업벨트 구축과 흑석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 상권을 좀 개발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주민의 여론들이 있고, 흑석 고등학교를 조기에 잘 개교를 해서 지역의 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나 후보는 교육특구와 교통혁명으로 사통팔달 동작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곳이 많았던 동작이었습니다. 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동작으로 만들겠습니다. 동작 어느 지역에서 어디를 가든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통팔달 동작을 만들겠습니다. 동작을 지역은 부동층이 많아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네 편, 내 편. 여기 강해졌더라고.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한 예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 장사하고 있는 시간이 한 14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너무 어렵게 하고 지금 보다시피 손님이 하나도 안 계시고 한 정당만 했어요, 저는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강벨트에서도 수도권 판세를 가늠하는 풍향계로 꼽히는 동작을 엿새 뒤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이어서 보수 진영 분열로 3파전이 벌어지는 부산 수영구입니다. 민주당 유동철 후보와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그리고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 부산 수영구 현장을 김동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대표 명소인 광안리를 품고 있는 수영구는 보수 후보가 연이어 당선된 보수 강세 지역구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수영구는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회복지 전문가 유동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을 취소한 이 지역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유동철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수영구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맞는 채찍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 정책 개발, 그다음에 실천 능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제 특별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욱 후보는 야당의 발목 잡기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능력,
아마 주민들과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후보는 수영구 토박이인 자신이 수영구 현안 해결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무소속이 됐지만 대통령 1호 참모이기 때문에 수영구에 필요한 예산이나 각종 대형 사업을 정부와 발맞춰서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영구 지역 발전에 유동철, 정연욱 후보 모두 광안리 개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유동철 후보는 광안리 해변 차도 지하화를 통해 세계적인 해변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전현욱 후보는 시파크와 뮤지엄 건립 등을 통해 광안리를 세계적 관광지 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위에는 녹지 문화, 여유가 있는 공간,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차도는 지하로 빼는 거죠. 그래서 광안리 해변을 우리 수영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대표 공약입니다. 광안리 해변은 도심 속 해변의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광안리 해변을 세계적 비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장해찬 후보는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장과 복합 문화시설 랜드마크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동방 오거리와 밀락동 일대로 지하철역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안리로의 접근성이 훨씬 개선되고요.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3자 구도가 형성된 부산 수영구. 벚꽃 엔딩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업주의 귀책 사유가 경미해도 처벌이 엄중해 억울한 사례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영업정지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 인원, 매출액을 고려해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영업장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총선 이후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여야와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디네시 군화와 르데나 스리랑카 총리를 만나 기업 간 협력 사업과 취업 가능 분야 확대, 그리고 새마을 운동 전수 등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화와 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의 채무 재조정 지원과 고용 허가제 확대 등 한국의 다양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 간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와 한국어 교사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스리랑카의 원활한 채무 재조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약속하고 스리랑카 소재 병원에 한국 수련의를 파견하는 등 양국 간의 의료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79번째 식목일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과 백재현 사무총장이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김 의장과 백 총장은 늘 푸른 소나무처럼 한결같이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약속하며 40년대의 소나무를 국회 잔디광장에 심었습니다. 사무처는 앞서 고성연수원에서도 직원들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4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전투표 유의사항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남들 이야기에 불안해하면서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에는 많은 이권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는 종이로 만든 판원이다. 이번 4월 10일 선거 역시 정치인들 간의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 간의 승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54명의 후보들 전원이 모두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 또한 비례정당 후보들과 함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4년 전보다 보안이 특히 강화됩니다. 일부 유권자들이 우려할 수 있는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 설치에 대해선 선관위가 전국 특별 점검을 마쳤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24시간 운영되는 CCTV입니다. 사전투표한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찍고 있어서 국민 누구나 각시도 선관위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은 투표 인증 촬영입니다.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가 있고 이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합니다.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엔 투표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정당 간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사전투표 동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또 한 번 경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소중한 나의 권리, 한 표의 힘을 꼭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전직 대통령의 선거 운동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점퍼를 입고 선거 지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인데요. 사흘 전 자신의 옛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를 찾은 데 이어서 부산, 금정구, 울산, 그리고 오늘 창원 방문까지 나흘 연속 부울경 야권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근처 지역을 도는 조용한 응원이라고 하기엔 매번 발언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후진국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정권 심판론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가급적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선거 너머의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아마 잠이 안 오실 거예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누구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권 심판의 이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는 차원이고 훨씬 더 고민이 깊으신 표현이죠.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원 유세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이른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 전 대통령. 애초 지원 유세를 검토하다가 전국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께서 수준 높은 덕목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전쟁터에 나서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좀 잊혀지겠다 그랬는데 뭘 잊혀져요. 이 전직 대통령들이 다 나서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이 곱게 보지는 않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일정을 좀 이렇게 조정하신 거고 입장을 철회하신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현직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 적지 않은 상징성을 띠는 만큼 현실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전면에 나선 문 전 대통령과 지원 유세를 철회한 박 전 대통령. 이들의 상반된 행보가 어떤 결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이제 총선 내일부터 사전투표 들어가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공의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후보들의 막말, 부동산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을 6일 앞두고 국민의힘은 90에서 100석,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것으로 자체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거대 양당의 판세 좀 엿새 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제 또 박빙 격전지는 또 총 어느 정도 몇 곳으로 내다보시는지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총선을 할 때마다 늘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각 당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왜냐면 안 믿자니 또 뭐 안 믿을 근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혹 그 각 당 주장을 믿거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하다가 뭐 예측이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각 당의 판세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론조사에다가 약간의 그 이제 지역구 그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 정도거든요. 네. 여론조사가 위주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틀리면 판세 분석도 다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실제 여러 번 틀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 이런 총선 보도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각 당 판세 분석을 네.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 접전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110, 국민의힘 90 내지 100, 뭐 그걸 90 정도로 본다면 저게 다 지역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54석이 지역구가 남아요. 이제 그 부분은 접전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경합 지역이 54, 뭐 요 정도 된다고 보고 비례대표는 이제 여러 뭐 얘기가 나오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워낙 약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한 세 당이 좀 나눠 갖는 뭐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현재 그 박빙 혹은 이제 격전지를 50에서 55석 이게 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략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거 민심이라는 게요 한꺼번에 이 표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화산 폭발 비슷합니다. 이게 화산 폭발은 과학적으로 잘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정확히 용암이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소선거구제 특성상 총선 결과 예측이 뭐 거의 어렵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양당의 표정을 보면 민주당은 아예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하구나. 이 양쪽 표정을 보면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그 거의 평생 여론조사만 이렇게 주업으로 했던 전문가가 오늘 아침 신문에 좀 길게 쓴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안심번호로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응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조사가 다 지금 여권에 좀 불리하게, 야권에 유리하게 편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야권 뭐 압승 200석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 분야에서 평생 밥 먹고 산 분이 그런 그 경고를 내놨어요. 좀 조심해라.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야권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코멘트인 것 같고요. 격전지 50석 중에는 이제 수도권이 한 30석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부터
뭐 한 일주일 이내에도 얼마든지 표심이 뒤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지금부터 한 6일 동안 일당 싸움에 따라서 일당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엿새가 또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제주 4.3 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학살의 후회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국민의힘이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일베 출신이고 제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습니다. 양측의 공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이거는 매년 4.3 추념식 때마다 나오는 정치 공방입니다. 이제 민주당 측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 그 4.3 사건의 그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민간인 뭐 피해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후예들이다 늘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네. 뭐 국민의힘은 이제 그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저는 뭐 이 문제는 그 어떤 역사적 평가 단계로 이미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이 정치 공방은 뭐 제가 보기에는 효과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 이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 기자님.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네. 역사적 사건을 선거의 소재로 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이 뭐 국민의힘을 제주 4.3 학살의 후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동훈 위원장 반박도 이게 일베 출신이 뭐 어쩌고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슨 학살의 후예, 뭐 일베 출신 이런 상대방을 그렇게 호칭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건 그 자체가 막말인 것 같아요. 좀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약 2시간 조금 넘게 만난 걸로 전해졌고요. 전공의 대표가 이제 정부와 대화에 나선 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46일 만인데요. 그동안 의대 증원 갈등이 국민의힘의 막판 변수로 이제 꼽혀왔었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엿새 남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변수에 어떤 그 반전이 좀 있을 수 있는지 이번에 그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거 선거하고 약간 분리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선거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네. 이거 무슨 선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뭐 늘리겠다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뭐 선거에 뭐 유불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네. 현장에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또 의사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공의 이 대표 만난 건 굉장히 잘한 일이고요. 필요하다면 선거 전에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그 의사 증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의료 개혁안을 얘기할 때 의료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좀 일단 양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좀 결실을 맺어서 하루라도 좀 빨리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 좀 중단하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좀 복귀하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선에도 어떤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죠. 그럼 당연히 정부 여당이 성과를 냈네. 이 정리를 잘 했네. 이렇게 돼서 좀 여당 쪽에 좀 호재로 작용한다고 봐야죠. 네,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하여튼 물꼬를 튼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총선이 6일 남았잖아요. 네. 오늘 뭐 거의 다 지났으니까 사실상 5일 남은 건데 그동안에 이제 이거보다 더 진전된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서 이제 그 완전히 선거용으로만 본다면 네. 득실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처럼 대치 국면은 뭐 거의 이제 그 허물어진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이 좀 짧아요. 근데 대화는 2시간 이상 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로 그 전공의들의 그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해서 경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결국 그 이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전공의들의 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쪽에 뭔가 정부의 초점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의대 정원 문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거든요. 네. 이런 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 그리고 아마 발표되지 않은 뭔가가 또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전에 네. 굳이 합의까지 안 가도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일단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의료 개혁안,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포함해서 얘기하는 네. 것 자체를 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건 뭐 선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의 선거 막판 후보자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김준혁 후보는 최 의원님께, 그리고 양문석 민주당 후보는 성완용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에 대해서 후폭풍이 계속해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여당은 이화 여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발언으로 문제가 된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또 이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또 농지법 위반 혐의도 이제 고발하면서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 김준혁 후보, 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 지금 당일성부터 국민의힘이 뭐 김준혁 후보를 고발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뭐 큰 영향이 없어요. 네. 지금 뭐 선거 지금 사실상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부터 또 뭐, 사전 투표가 시작되죠.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화여대 측의 반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전이죠. 5시에 이화여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규탄 대회를 벌였어요. 네. 그리고 내일은 또 김준혁 후보 사무실에 가서 규탄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앞으로 아마 선거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와 더불어서 이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생 성상납 문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은 또 뭐 연산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뭐 궁중애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궁중애로라는 것이 옛날에 그 국왕들이 뭐 그 후궁들 많이 두고 뭐 그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마치 지금의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한 것인 양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자고 나면 하나씩 그 뭐 방송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6일 동안 이 발언들이 계속 아마 언론 매체에서 그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거를 과연 민주당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지역에서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대단히 깊을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자, 김준혁 후보를 그냥 끝까지 가고 다른 지역에서 혹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불이익을 받더라도 네. 이걸 감수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김준혁 후보를 이제 일종의 손절할 것인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질 걸로 보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오늘 위법 부당 행위를 발견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돌파할 것이고 기회를 달라 재차 거듭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감원까지 이제 나선 상황이고, 이런 뭐 민주당은 금감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거 조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왜 이러냐라고 야당에서 뭐 반박을 할 수는 있는데, 뭐 그 정부 기관이 자기들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이게 뭐 업계에 뭐 이런 관행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이 목적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거는 불법이에요. 네. 또 이제 나중에 저 양문석 후보 해명이 이거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 내가 했다 이런 뭐 설명을 하던데, 그럼 그렇게 권고한 새마을금고 쪽 책임자들도 이 처벌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본인은 억울할 수 있어요. 뭐 남들 다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데 왜 나만 뭐 그러냐, 문제를 삼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면 그런 남들 다 하는 불법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후보를 사퇴할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 버티면은 이 한석은 뭐 이 지역구가 워낙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뭐 민주당이 한석을 건질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접전지 아까 우리 한 50군데 된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좀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여론이 만약에 더 악화한다면은 후보 선거 직전에 후보 사퇴시키는 초강수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봐도 그렇게 무방하지 봐야 되는 않습니까? 거죠. 예. 네. 그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그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지금 뭐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본인은 편법이라는 걸까지만 시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아니다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이제 5억 원어치의 물품 구입을 했다 이랬는데 네. 그게 가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발표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바로 이거를 뭐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상 이제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렇게는 되지만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단순한 의혹 차원을 이제 확실히 넘어갔어요. 관계 당국이 확인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수사를 받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 그 수사가 뭐 사기죄가 될지 뭐 업무방해죄가 될지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게 다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그 사람을 아무리 뭐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산갑이라는 데가 전해철 의원을 그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공천한 곳인데 네. 친명을 공천한 곳인데 나의 명분이 얼굴이 안 선다. 그러니까 친명을 계속 그 출마시키자.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쯤에서 접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네. 아마 그냥 손절.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손절의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밤이라도 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은 타이밍은 오늘 아니 될까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그거 않죠. 예, 사전 선거 끝난 다음에 뭐 본선거 네. 투표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든 벌어지는 나라. 네네. 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곤란함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권리당원들 또 여론조사 이렇게 경선을 해서 이긴 후보들이거든요. 그 민주당 공천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이건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원들하고 지지자들의 선택을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번복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밖에서 보기에는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민주당 안에 어떤 경선을 통해서 물론 뭐 감점 이런 걸 받고 이제 박광원 의원이 경선에서 지기는 네. 했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공천 절차에 관한 문제하고 아마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제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발표가 났으니까 네. 난 이후의 여론 추이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의 흐름이 김준혁 후보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 추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아마 그걸 중심으로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손절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손절을 한다면 두 후보 동시에 할 것이다 아니면 한 명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 뭐 동시에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조국 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건설에 온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준비가 됐다. 열석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례가 이제 올해 한석 줄어서 46석이 됐는데 46석 중에서 과연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요?
일단 뭐 특검법은 민주당에서도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7공화국 건설 이건 이제 개헌을 하자는 얘기인데 개헌을 하려면 대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되고요. 그래야 개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목표를 너무 좀 높이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어떤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열심히 좀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이게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는 없는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낸 정당이기 때문에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야 뭐 최대치로 해봐야 15, 16 그 이상 의석을 더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됩니다. 20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소리는 현재는 높지만 네. 또 총선 끝나고 모르겠어요. 다른 군사정당 끌어들여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체적으로 정치 공세다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제 몇 석을 얻을 것이냐. 근데 지금 아마 본인들은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몰빵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이 지지율에는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질 거라고 보시는 지금 아마 네. 조금 민주당 쪽에 오히려 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상 의석수는? 그러니까 예상 의석수가 저는 진짜 본인들 말대로 10석 플러스 네. 알파 정도 10석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 한 줄 논평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저희가 사실 몇 석이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 수치 전망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는 건데 네. 많이 틀렸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총선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선거 앞두고 양당이 지금 너무 흥분 상태예요.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선거 이후에 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이기면은 국회의석 전부 다 300석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또 다른 법안 처리도 해야 되고요. 또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다시 여야가 좀 대화를 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선거 끝나면 다시 정치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